이거 북한이 심상찮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작년 말에 ICBM도 쐈고요. 예, 걱정입니다. 미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X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게 ICBM인가요? 네, 북한 로켓. 이거 로켓인가요 또? 정체이성을 실은 로켓 발사 모습. 네. 뒷부분에 이렇게 뭉툭하게 튀어나왔죠. 여기에 이제 위성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겠군요. 네. 탄두가 아니라, 예. 군사 안보에 있어서 정찰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북한은 작년 11월 21일 첫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일엔 우리나라가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제 남북의 우주 개발 경쟁, 이제 우주에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모든 전쟁은 어디서 시작한다? 우주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주에 뭐 정찰위성, 오늘 주제가 정찰위성입니다만 우리 GPS 다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차 내비게이션 다 GPS 의존하고 그러는데 뭐 GPS라든지 통신위성 뭐 이런 것들이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이 군사적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남북한도 우주에서의 이제 경쟁 사실은 이제 거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11월 21일에 북한이 평화부터 철산군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이름은 만리경 1호예요.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그 전에 작년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를 했죠. 근데 세 번째 시도 만에 고도 5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북한은 이제 만리경 1호 이 정찰 위성도 작년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만리경 1호 지원을 살펴보면 길이가 1.3m에 무게 300kg의 이제 소형 위성. 북한이 이제 공개한 사진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육각 기둥 모양의 4개의 접이식 태양 전지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독이 됐고요. 북한은 계속 뭐 엄청난 성능을 가진 정찰 위성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엄밀하게 국제적인 기준에 따져보면 이 군사용이라고 하기에 좀 창피할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 북한의 3차 발사에 이어서 12월 2일, 작년 12월 2일 새벽에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이제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펠컨 9은 요즘 성공률이 99%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쪽 분야에 워낙 이게 싹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넘사벽 수준으로 우주 발사지에서 넘사벽 존재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무게가 이제 800kg이어서 이제 중형급에도 좀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위성이고, 궤도는 북한 만리경 1호와 같은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합니다. 내가 발사 직전에 이 항공우주연구원에 가서 단독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찰위성 무기잖아요. 군사용인데 그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고 항공우주연구원으로 갔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 원쌤 잘 아시지만 우리 항우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칼이라고 그러는데 항우연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몇십 년의 노하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위성을 만들고 그다음 시험하는 특히 시험시설 이런 것들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항우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찰 위성을 총 5개를 쏠 계획인데 1호기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발사를 위해서 그 반덴버그 기지에 가 있는 상태였고 2호기가 이제 올 4월에 발사될 예정인데 그걸 한참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이제 봤었는데 약간 이런 항우연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내 업체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하고 본체 설계 기술의 국산화 비율은 100%, 그리고 주요 부품은 65%가 이제 국산화가 됐다고 합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에서 최대 6개월간의 이제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서 올 상반기 중에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한국과 북한이 각각 뭐 1호 위성을 정찰위성을 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정찰위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군사 정찰 위성만 지구 궤도상에 약 550기가. 아, 맞네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근데 그중 절반인 239개. 역시 천조국, 그리고 중국이 140개. 역시 양빨. 러시아가 네. 105개. 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서죠. 아 그러네요. 네. 예. 남북한은 이제 각각 지금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을 가진 뭐 12번째 국가가 됐다 뭐 이런 그림이죠, 지금 현재. 예. 근데 표 하나에 들어가네. 우리도 뭐 네네. 1입니다만 뭐 북한도 그렇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 첨단 과학인 것 같은데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발사한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북한은 독자 개발 발사체, 발사체 기술? 북한이 한 수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북한은 원래부터 이제 발사체 중심의 우주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우리는 이제 1990년대,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한참 이제 국가 주도로 그 탑재해서 올라가는 인공위성 그쪽 제작 중심의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예. 이후에도 지속을 많이 해왔죠. 이제 이런 차이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나로 누리호다 성공하긴 했지만 발사체 기술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북한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뭐 상용 시장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인공위성을 쏠 때는 주로 스페이스X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아까 말씀하셨지만 팰컨 9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가 무척 낮고요. 그리고 발사 성공률도 99.2%나 되니까 굉장히 높고, 1kg의 물건을 올리는데 보통은 이제 $20,000 얘기를 하는데 저궤도에 팰컨 9은 $5,000 4분의 1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선호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발사체 부분에 이제 앞서고 있는 것 상당 부분 맞는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발사체도 액체 로켓이 있고 이제 고체 로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제 원래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액체 로켓으로 액체 추진 방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뭐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이 괴물 ICBM으로 불릴 정도로 크고 추진력이 센데, 그러니까 뭐 최대 사거리가 한 15,000km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액체 로켓의 경우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근데 고체 발사체, 고체 로켓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노력을 해왔고, 다행이네요. 그 이제 고체 발사체, 우주 발사체 관련 그 미사일 지침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고체 발사체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보다 좀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북한의 만리경 1호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단 북한 주장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일단 지구 궤도 진입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는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게 궤도 진입이 확인된 것은 미국 우주군의 위성 추적 웹사이트입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라는 이제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북한 만리경 1호의 명칭을 부여했어요. 58400, 58,400이고요. 식별 번호는 2023-179A입니다. 예. 그래서 식별 번호는 이제 국제우주위원회, 이걸 이제 코스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세계 인공위성 일련 번호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2023은 2023년에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79A는 2023년에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다. 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트래커의 이제 측정에 따르면 만리경 1호의 이제 궤도 경사각은 97.43도고요. 주기는 94분 40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34분 40초 걸린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태양 동기 궤도를 도는 정찰위성은 매일 13번에서 15번 가량 지구 주위를 이제 돌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만리경 1호는 하루에 여러 번 못 돌아요. 하루에 2번 정도만 네. 한반도하고 주변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게 그 핵심 역량 잘하고 있냐 못하냐는 해상도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찰 위성 해상도 뭐 촬영한 거죠? 공개가 됐습니까? 북한이 그 만리경 1호 발사 다음 날에 네. 그 다음 날 오전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랑 해군기지의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이제 공개하진 않았죠. 말로만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근데 사실 원래 뭐 군사 정찰 위성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또 극비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네. 정찰 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그 공간 해상도인데 공간 해상도라는 거는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의 크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 해상도가 뭐 1m라면 1m의 물체가 이제 하나의 픽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1m보다 작은 물체는 사실상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만리경 1호의 영상 해상도는 아마도 가로 세로에서 각각 이제 1에서 3m급 정도로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구글 위성 사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이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정찰 위성 정도가 되려면은 이 서브미터, 그러니까 미터 이하의 뭐 수십 센티미터나 뭐 그 이하 단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작년 5월 31일에 이제 만리경 1호 1차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군이 정말 다행히도 만리경 1호 잔해를 그 서해에서 이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종이 또 이제 거의 단종된 모델이었고 이 해상도는 5m. 그러니까 뭐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전혀 뭐 군사용으로는 정말 효용성이 한계가 많은 이제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엔 그렇게 평가가 됐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정찰위성 1호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랍니까? 네. 우리 정찰위성 해상도는 이제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30cm 급도 아니고요. 30cm 이하. 예. 그냥 서브 미터도 아니라 네. 서브 30cm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하도 아니고 미만입니다. 근데 이하 미만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만리경 1호하고 비교해 보면 최소 10배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유투 정찰기가 한 20여 킬로 고공을 날 때, 뭐 글로보르크가 한 10몇 킬로 고공을 날 때 이 정도 해상도를 갔습니다. 30cm를 갔는데 이 정찰위성은 그보다 훨씬 높은 한 400에서 600km 고공에서 예.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상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상도 뭐 3m다, 뭐 30cm다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 숫자만 얘기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 비교하는 아주 좋은 자료를 또 우리 유능한 제작진들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선 이제 맨 왼쪽 게 이제 해상도 10m짜리고요. 이게 오른쪽 게 3m짜리입니다. 아무래도 해상도 3m짜리 게 10m짜리보다는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네요. 뭐 네. 동력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와. 70cm와 30cm인데요. 예.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30cm 보면 차량까지 다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러네. 이게 예. 뭐는 뭐 트레일러고 뭐 하여튼 딱 보이네요. 이게 뭐 컨테이너 실은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떤 네. 거 그냥 보통 트럭, 승용차 뭐 다 보이네요. 이게 동창리의 이제 구발사장인데 여기서 이제 전에 은하 3호니 4호니 이런 걸 쐈던 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찰위성 추적을 피하려고 평양 공장에서 이 철로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모나게 구멍이 보이죠. 요거요? 예, 구멍이 보이죠. 요 밑으로 철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로 화물칸에서 로켓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검 건물인데 이게 옆으로 이동해서 가리는 거죠. 가린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이 로켓을 끌어올려요.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발사대입니다. 수직 발사대 한 60m 되는 대형 발사대인데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동식 조립 건물이에요. 여기서 1, 2, 3단 로켓을 조립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쭉 이동해요. 레일을 따라서 이동시켜서 발사대 옆에 딱 붙여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호기 관련해서 그 해상도가 30cm 미만급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 세계 거의 넘버 5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군 당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성 카메라가 이거 촬영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렇게 줌 당겨 갖고 이렇게 촬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위성도 뭐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높이 떠가지고 줌 당겨봤자 얼마나 또 당겨 오겠습니까? 거기서. 그것도 그렇죠. 뭐 예. 예, 사실은 위성 카메라는 줌이 안 되고요. 키로 같은 경우에는 이 13,500kg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13톤이 넘는 초대형이죠. 선명한 영상을 얻으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궤도에서 지구에 가깝게 내려와요. 네, 내려와가지고 고도를 한참 낮추죠. 낮춰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뭐 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 촬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 위성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망원경이죠. 망원경에 카메라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보는 걸 찍은 겁니까? 찍는 겁니까? 사실상? 예, 뭐 저기 천체 망원경이랑 똑같아요. 천체 망원경도 망원경에 카메라 붙어 있거든요. 요즘 뭐 특히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 허블 망원경이나 방향은 우주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근데 망원경에 카메라 붙어서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우리한테 전송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방향이 지구 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고, 예. 망원경으로 지구를 보고 그 사진을 찍어서 또 전송을 하는. 그래서 사실 같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 위성 카메라는 망원경에 카메라의 촬영수를 결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망원경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디지털 카메라고 위성 카메라는 당연히 위성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죠 요즘이야.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디지털 카메라 특히 기자분들 쓰실 때 막 대포 막 이렇게 크고 막 제 팔뚝보다도 뭐 긴 거 하잖아요. 정말 저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나 싶을 네.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데, 이거는 안에 이제 다 렌즈들이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망원으로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는 방식인데, 위성 카메라는 거울을 씁니다. 렌즈가 아니고. 그거는 천체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 망원경이나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망원경은 전부 렌즈를 안 쓰고 전부 반사경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공위성은 일단 가능한 한 크기를 좀 작게 만들고 좀 가볍고 튼튼하고 단순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렌즈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렌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시겠지만 렌즈는 이제 유리를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 생각해 보시면 천체 망원경, 그건 항상 이제 끝에 렌즈가 있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개념도 마찬가지, 위성 카메라 개념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그 렌즈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뭐 대물 렌즈라고 하는, 이게 보통 볼록 렌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모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꺾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눈을 대는 렌즈가 또 있습니다. 끝에. 네.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뭐 접안 렌즈, 대안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천체 망원경의 경우는 특히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망원경을 들잖아요, 위로. 그러면 이거를 요즘 망원경들은 이게 이 전체 구경이 몇십 미터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위에 렌즈를 놓으려면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게 렌즈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 세워야죠. 그럼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넘어지고 뭐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구조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닥에다가 거울을 까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위에는 그냥 뚫렸어요. 위에는 유리도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빈 통이고 밑에만 이렇게 생긴 거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빛이 이렇게 그냥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빈대니까, 빈 하늘로 이제 비어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걸 주경이라고 하고 이걸 부경이라는 거울이 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모으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여기서 카메라로 찍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거대한 렌즈를 안 써도 되죠. 훨씬 단순해지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쓰고, 이 역시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크기를 가볍게 하고 또 우주에 쏘올 때 비용도 적게 들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이제 유리 렌즈를 만약에 바깥에다 붙이는 경우에 뭐 우주에서 환경 뭐 조그만 거 하나 날라서 부딪히면 바로 깨져버릴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위험도 막을 수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이 반사경은 렌즈보다 더 정밀해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반사 표면이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있으면 이 상이 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섬세한 이제 거울을 만들어야 되는 수십 나노미터 수준. 나노면 이제 1나노가 10억 분의 1미터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정밀성을 달성을 해야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굵기라고 하죠. 사실은 이런 위성 카메라용 대구경 반사경 기술은 이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략 물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산화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미 2014년에 우리나라가 그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직경 1m 정도 되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초경량 반사망원경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걸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북한과 한국의 또 기술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의 뭐 정찰위성은 그렇게 뭐 군사적인 뭐 효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그 정찰위성 자체의 해상도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무시할 수준이다. 근데 두 가지 부분에서 봐야 돼. 하나는 북한은 그래도 계속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을 시킬 겁니다. 해상도 높일 거고요. 네. 우리한테 제일 큰 위협이 현존 위협이 북한의 전술핵 아닙니까?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그러면 특히 해일 같은 경우는 미 항모전단 등을 타격을 하는데 지금은 북한 능력으로는 미 항모전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미 항모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140m 좀 되니까.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상도가 솔직히 한 5m, 6m 돼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아, 위치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대략. 그다음에 뭐 주변 뭐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또 여러 척의 배들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타겟 중 하나가 평택 오산 미군 기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F-35 배치되어 있는 청주 기지라는 이런 공군 기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하는 데는 해상도 떨어져도 별 문제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없던 눈이 생겼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하겠군요. 없던 눈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북한도 영상 레이더 위성을 개발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우리하고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감시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유사시 미국의 항모전단이 우리의 뭐 든든한 지원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위성도 그러면 이 항모전단이 뭐 핵에 노출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북한이 눈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이 그 눈을 놔두겠습니까라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뭐 대처를 하겠죠, 당연히. 예. 이게 뭐 소위 그 소프트킬과 하드킬 양면으로 대처가 가능한데요. 일단 주한 미군 군산기지 제 이제 607 항공작전센터의 대통신 체계 블록 10.2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CS 블록 10.2라고 하는데 CCS 블록 10.2는 2020년 작전 운용되기 시작한 신형 무기 체계인데요. 외형은 이제 위성 통신용 안테나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적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 자산인데 예. 이게 이제 적 지상 관제사하고 위성 간의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프트킬 관련된 그런 그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킬은 정말 부신다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이지스함에 합재되어 있는 그 SM-3 요거는 이미 2008년에 그 저궤도 위성 요격 능력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SM-3 블록 2A의 요격 고도는 당시 이제 2008년도에 비해서 훨씬 3배 가까이 높은 상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올려놓은 게 너무 높이 가지만 않으면 그냥 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음을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눈을 갖고 있지만 그 눈은 언제든 찔릴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상태죠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좀 미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야, 어떻게 그런 대비가 됐는지. 그러니까 종종 그 외계인을 구분해서 무기도 만들잖아요. 아니 이걸 뭐 눈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와, 대단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또 계속 북한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면 이것도 또 판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9월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방문한 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열고 그랬었는데 2개월여 만에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해서 일단 궤도 진입이 성공한 건데 러시아 이제 그 지원을 받았겠지만 결정적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받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아마 앞으로 쏘아올릴 위성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북한의 이제 우주 발사체 발사는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은 이제 평화적인 우주 개발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정찰 위성도 나오지만은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하면 할수록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뭐 자기들도 좀 노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그 ICBM의 정각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 면밀히 좀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류는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보스토크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무기 삼아 우주 정복과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63년째에 들어선 인류의 우주 항해 역사상 가장 힘들고 그리고 고단한 그런 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세계 패권 경쟁은 지구에 한정되지 않고 우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구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쏘아 올려 최초의 우주선 타이틀을 따내고 1969년에는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성공시키며 미국과 구소련의 자존심이 걸린 우주 개발 경쟁은 과열되고 있었죠. 그런데 1985년 구소련의 우주관제센터에서는 아주 뜻밖의 주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미 대기권 밖 궤도로 쏘아 올린 우주정거장 살류트 7호를 격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다투던 것이었죠. 기껏 힘들게 개발해 궤도까지 안착시킨 우주정거장을 격추하려 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주정거장 살류트 7호는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구소련의 살류트 프로그램의 결과물 중 하나인데요. 살류트 프로그램은 구소련이 달 착륙 경쟁에서 미국에게 패배한 뒤 우주정거장으로 눈길을 돌려 시작한 최초의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입니다. 구소련은 살류트 프로그램으로 1971년 1호를 시작으로 1982년 7호까지 총 7개의 우주정거장을 발사한 덕분에 그 당시 최장 184일간의 우주 체류 기록도 세우고 우주 장기 체류와 우주 정거장 운용에 관한 많은 노하우까지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1985년 돌연 살류트 7호 지상관제소의 통신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고 표류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 만약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인근에 떨어져 수거되기라도 한다면 기술 정보를 빼앗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이 쏘아올릴 예정이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살류트 7호를 낚아채갈 거라는 첩보까지 있었죠. 물론 허황된 첩보였지만 우주 경쟁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구소련의 상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살류트 7호를 정상화하든지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격추해버릴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우주관제센터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노력물인 살류트 7호를 쉽게 격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구소련의 우주관제센터는 유인 우주선에 우주비행사를 태워보내 살류트 7호를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바로 유인 우주선과 살류트 7호와의 도킹입니다. 영화에서 도킹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우주 기술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총알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초속 900m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주선의 속도는 그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속도로 서로 다른 궤도를 날아가던 물체들이 공중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바로 도킹입니다. 도킹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살류트 7호는 고장난 탓에 초당 대략 1도씩 회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구소련은 살류트 7호 수리를 위한 우주 비행사 선발에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첫째,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궤도에서 수동 도킹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살류트 7호의 시스템에 매우 익숙해야 했죠. 당시 미국과 우주 경쟁을 하던 구소련에서도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우주 비행사는 단 3명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살류트 6호를 비행한 적이 있는 우주 비행사 블라디미르가 최종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류트 6호를 비행해 손발이 잘 맞는 엔지니어 빅토르가 발탁되었죠. 1985년 6월 6일
두 사람은 유인 우주선 소유즈 T-13에 탑승해 살루트 7호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고장난 살루트 7호를 마주하게 되었죠. 목표를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대망의 도킹. 경미한 충돌이라도 발생할 경우 대참사가 일어나기에 휴대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두 우주선의 거리를 재며 서서히 접근했죠. 마침내 살루트 7호와 평행을 비행하며 수동 도킹에 성공합니다. 이후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살루트 7호 내부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력 차단으로 난방시설 고장과 물탱크 파열이 겹쳐 우주정거장 안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죠. 침을 뱉으면 3초 안에 얼 정도로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얼음을 제거해가며 고장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8개의 배터리 중 2개의 배터리 이상과 태양 전지판 또한 태양을 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곧장 수리하려 했지만 샬루트 7호는 환기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다간 자칫 이산화탄소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한 번에 한 명씩만 우주정거장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유인 우주선에서 이산화탄소 중독 징후를 감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속도는 매우 지지부진했는데요. 게다가 애초 수리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아 두 사람이 가져온 물의 양은 고작 8일 분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 사용하는 식수를 제한해 12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수리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우주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수리한 끝에 6월 10일 고장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고 유인 우주선을 이용해 태양 전지판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우주정거장에 산소와 공조장치를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얼음들이 녹아 사방이 물기로 뒤덮여 침수되기 시작했죠.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천과 심지어는 우주복까지 동원해 샬루트 7호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죠. 그 결과 천만다행으로 살루트 7호는 6월 13일 지상의 우주 관제센터와 교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격추시키려던 우주정거장을 수리한 것만으로도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당장 지구로 금이 환영해도 됐는데요. 하지만 샬루트 7호의 식수 공급 장치도 수리된 김에 우주정거장의 자동 도킹 시스템까지 수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비칩니다. 이후 살루트 7호의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블라디미르는 9월 26일까지, 빅토르는 11월 21일까지 우주에 머문 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지구로 복귀합니다. 난방 시스템이 고장난 우주정거장 안에서 극한의 추위와 부족한 식수, 그리고 제한된 산소와 같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그 이상을 해낸 블라디미르와 빅토르. 이랬던 우주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뭐 미국의 뭐 키올 위성인가요? 이거에 뭐 네. 표현이 그렇지만 쪽도 못 쓰고 있죠. 예, 키월 이제 KH로 표현이 됐는데요. 보통 이제 전장화 카메라 및 적외선 카메라 위성이죠. 우리 그러니까 정찰 위성 1호기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성격의 위성인데 이게 해상도가 5cm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신문 헤드라인 제목 식별할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 당연히 식별할 수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물론 이제 구름이나 악천후에는 뭐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낮에는 뭐 말도 못하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밤에도 이 적외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정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키올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상업용 정찰 위성들의 그 역할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 민간 회사의 200개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함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위성이 하루에 한 번 우크라이나 전역을 샅샅이 살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상업용 위성이 포착한 정보는 군사용으로도 이제 쓰이지만 민간인 학살 같은 좀 비인도적이고 은폐된 전쟁 범죄까지 다 이제 보이니까요. 그런 것까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론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안보에 있어서 정찰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은 이름도 긴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정찰위성 운용실을 신설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성으로 수집한 그 정보를 어떻게 수신해서 써먹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와 이것도 뭡니까 사진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제 북한의 말씀하신 국가항공우주개발국, 영어로 네. 나다라고 그러는데 NAD, 나다 본부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제센터인데요. 제가 항우형 관제센터도 가봤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네. 나름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죠, 다가 성공한 박수 치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외형상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이게 아마 북한이 이제 이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뭐 위성 숫자 뭐가 아니고 위성 송신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할 기회가 현재까지는 적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만리경 1호가 그 한반도를 지나가는 게 하루에 몇 번이다? 두 번? 예. 2번이라고 그러면 갭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전황을 추적하기는 굉장히 제한이 한계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재방문 주기라고 그러는데, 재방문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화소가 이제 물론 이렇게 작을수록 픽셀이 작을수록 당연히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까 해상도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화소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취약하지만 특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 전자광학 렌즈 센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카메라로 따지면 그 CMOS, CMOS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랑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술들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겠죠. 그래서 위성 사진의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이 데이터를 전송받고 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이게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찰위성에 컴퓨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렇죠. 초고 사양이겠는데 거기 슈퍼컴퓨터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 좋겠지만 실제로 현재 인공위성, 북한뿐만 아니고 네. 대부분의 인공위성에 적용되는 컴퓨터의 CPU 속도는 한 80MHz 정도거든요. CPU 속도가 클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클럭 스피드. 80메가요? 게임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걸 뭘 할 수 그거는 있는지. 최소 기가죠. 80MHz는 글쎄요, 그 옛날 무슨 386 펜티엄 이 시절 게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 시절 아닙니까 그 정도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노트북은 기본적인 뭐 CPU 속도 보통만 최소한 2GHz 뭐 이상, 그렇죠. 예. 요즘 되는데 80MHz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 거의 네. 할 수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금 꽤 빨라진 거고요.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속도를 쓰니까 2006년에 발사했던 아리랑 2호까지는 386 실제로 16MHz 386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그냥 인텔 최신형 이거 아는 분 찾아서 제가 하면 되겠는데요? 아니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나사조차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386 구형 컴퓨터를 구하는 광고를 올린 적도 있어요. 그 예산만은 나사가요? 예, 386을 이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걸 사드리려고 했겠죠, 중고를. 386 하면 아니 이거 저도 안 쓰는 요즘은. 예, 찾기가 어렵더군요. 예. 이건 거의 뭐 DP용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뭐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안정성과 신뢰성 때문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게 그 영상 처리 관련된 컴퓨터지만 우주선에서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사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물론 시스템 좋은 컴퓨터를 장착하면은 뭐 나쁠 거 없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많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발사 때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렇겠죠. 진동, 가속도, 그리고 발사체하고 분리될 때 충격들, 그리고 궤도에서 이제 지구 선회하면서 생기는 받는 그 고온, 극조온, 그리고 뭐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이 예민하고 섬세해질수록 이런 거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깡통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고장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을 하지만 까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2025년까지 총 5기의 네. 정찰위성을 띄울 계획이고, 그중에 1호기가만 2호 IR,
카메라를 장착한 이제 그런 위성이고 나머지 4개는 영상 레이더 위성, SAR이라고 하죠. SAR. 영어로 Synthetic Aperture Radar의 약어인데요. 그래서 레이더 위성은 전천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명이 이제 425 사업이라고 그래요. 숫자로 425. 네. 이게 어디서 왔냐면 1호기가 이제 2호 전장호 카메라를 단 위성 아닙니까? 네. 4개는 이제 SAR SAR 위성이고 그래서 영어로 SAR 플러스 2호, SAR 2호를 이제 숫자로 하다 보니까 425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다 되더라도 아까 재방문 주기 북한은 뭐 12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이제 뭐 5개가 돌아가기 짧은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가 돼요. 2시간이면 사실은 이제 북한 기존 종전보다는 북한 뭐 핵미사일 동향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2시간이면 영어가 한 편 끝납니다. 도대체 뭔 일이 2시간 동안 발생할 줄 압니까? 이거 예. 그 대책이 있어야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한 게 뭐냐면 이 싸위성, 이 전천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위성을 집중적으로 추가 도입하는데 소형 또는 초소형 싸위성을 대신에 여러 개, 한 30여 개 쏘자.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0여 개를 띄우면 그 재방문 주기가 시차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30분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2시간보다는 상당히 그 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작년 12월 4일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고체 연료 로켓으로 100kg의 소형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성공했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그 장면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띄우네요. 예, 바다 위에 이제 석유 시추선 같은 발사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바다에 서 있는 발사대고 여기서 이제 지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올라가고 앞부분에 이제 말씀드린 첫 국산입니다. 국산 100kg급 소형 싸 위성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싸가 레이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A사 레이더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KF-21에도 A사 레이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개발에 활용된 기술을 여기에 응용해서 또 싸위성에 우리가 개발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 시스템 등이 이제 개발해서 이번에 이제 시험으로 올렸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30여 개 위성을 2030년까지 띄울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이제 점진적으로 1m 이하급으로 높이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KF-21은 우리나라 국방기술 개발이 얼마나 많은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무기체계라는 것도 레이더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개발이 되면 그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이제 하늘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주까지 확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KF-21. 그런데 이게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우리 군에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고체 연료 로켓이라는 게 가지는 좀 특수한 입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북한도 지금 이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열을 많이 올리는 것이고 고체 연료는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 한마디로 연료를 주입한 채로 계속 놔둘 수가 있죠. 금방 쏠 수 있고요. 또 이제 단순한 구조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이런 장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7월까지는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이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때 이제 개정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고 고체 연료 혹은 뭐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뭐 섞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제한 없이 다 만들어서 이제 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 미사일뿐만 아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이나 생산도 많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이제 적게도 소형 위성을 쏠 때는 값싸고 좀 편리한 고체 연료가 경제적이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앞으로 또 민간 기업 주도로 고체 발사체 제작하고 그다음에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술 지원도 좀 많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네. 자, 우주 개발에 국력을 기울이는 북한의 움직임은 당연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군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개발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안보 이런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인데 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정보고 정보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특히 뭐 눈으로 직접 보고 뭐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빨리 보고 누가 더 정확하게 보고 누가 더 종합적으로 그걸 해석해내느냐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위성의 기술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그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서 결국은 이 경쟁에서 누가 앞서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판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그리 늦지 않게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앞으로 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기본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이러한 정찰위성이라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수집한 걸 미국에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쵸.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동맹도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 부분 플러스 해외 업체에서도 지금 해외 업체 위성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활약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능력을 특히 우리 눈과 관련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1호 발사 위성이 어떻게 20일 격차로 북한이랑 우리랑 쐈을까요? 그건 서로 뭐 경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우리도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보다 며칠 늦어졌어요. 그 미국 사정 때문에 우리도 원래 11월 말에 쏠 예정이었어요. 북한이 세치 좀 한 거 맞습니다.